네,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 열띤 공방 보고 오셨는데요. 토론장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정치권은 갑론을박 2라운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여야 선대위 관계자 두 분과 직접 관전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TV 토론, 토론으로 따지면 세 번째고 법정 TV 토론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합산 시청률이 30% 넘을 정도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일단 양당이 보시기에 우리 후보 잘했다 하는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부터. 이게 사실은 이제 토론이 2차 세 번째 토론이잖아요. 네. 1, 2차 때 토론은 약간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제 사이다 같은 성격이 잘 안 나왔다 그런 평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이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기조였던 것 같은데 어제 토론은 아마 제가 봤을 땐 본래 모습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사실은 토론이라는 게 밋밋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거칠게 싸울 필요는 없지만 공방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는 물론 지난번에 2차 때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었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40%까지 갔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혹시 그 이하로 가거나 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도 있었는데 30% 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 아마 저는 이 좀 뜨거운 토론이 예. 물론 뭐 지금 9개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 사람 나가지 않고 사람들 계속 지켜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마 좀 뜨거운 토론이 아니었나 보고 있고 아마 저는 이재명 우리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하나를 기여했다 보고 있습니다. 사이다로 돌아간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시청률을 이탈시키지 않고 모았다 이렇게까지도 보시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 잘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팩트에 입각해서 이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헌법상의 원칙 또 법적 근거 마련,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정부라든지 또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어떤 데이터 산업 발전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철수 후보와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돼서 차분하게 답변을 잘 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방향성,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토론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잘 대응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러면 상대당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실점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김경진 단장님부터. 일단 답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보기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실컷 말씀을 하시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 드릴까 그러더니 아니 답하지 마세요. 그게 한 두어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예. 매우 좀 독특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이제 기축통화 논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정경련에서 뭐 이게 SDR 관련된 무슨 내용으로 이게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예. 뭐 세계적인 어떤 통화의 20분의 1밖에 어떻게 보면 점유가 안 되는데 기축통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섣불었던 것 같고 가사 기축통화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대단히 신중해야 될 것인데 기축통화도 아닌 상태에서 국가의 부채를 마음껏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철학도 방향성도 좀 많이 우스웠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자세, 태도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조금 특이한 예. 대목들이 좀 있었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또 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보시기에는 윤 후보 어떤 부분에서 좀 실점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이 오만한 태도, 답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실제로 그 아마 구조적 성차별 얘기 나왔을 때 그거 답변하면서 시간 쓰기 싫다. 그냥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심상정 후보가 이제 종부세 얘기 나왔을 때도 오버를 많이 한다. 그게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공격은 이재명 후보한테 하고 질문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했는데 어제는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 했어요. 예. 왜 그러냐 이재명 후보 얘기하니까 또 얘기해봐야 딴 얘기 해봐야 본인 얘기만 할 거니까 뭐 안 물어본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엉뚱한 거에 내뺀다. 이런 표현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토론회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지지자들도 있지만 중도층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예. 이런 태도가 저는 많이 봅니다. 검사실 취조하러 가지 들어가면
검사 스타일이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얘기 아니면 안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약간 강박지르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거는 남 얘기 좀 듣고 예. 그 들은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반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는 제가 보기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오만불선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 그 토론 끝난 뒤에 인터뷰에서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그런 될까요? 맥락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질문 예를 들어서 뭐 구조적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구조적 성패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예. 아니 그거 시간 끌기 싫다 그러면 사실은 토론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다. 지금 예. 얘들 제가 들은 것들도 보면 그래서 토론하는 기본 자세나 태도를 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는 이제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 됐으니까 남 얘기 좀 듣고 남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좀 공정한 룰을 따르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 이후에 지금 두 분만큼이나 양당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분야의 무지한 만큼 답변 돌려받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90년대를 오락가락하는 이 윤석열 후보는 어느 시공간에 살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에 계속 등장하는 이름은 윤석열 석자인데 입증도 되지 않는 이재명 게이트 우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경제관은 코로나 위기와 대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맡기기에는 불안함을 넘어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거짓말했더라고. 어제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시던데 이재명 후보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기로는 뭐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났더라. 그냥 말로 때우는 말장난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그 내면에 있는 충분한 컨텐츠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어제 주제는 경제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기로는 이 대장동 녹취록 놓고 두 후보가 충돌한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윤 후보 거론된 내용 언급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또 이재명 게이트로 반격을 했는데 지금 이 대장동 녹취록과 관련된 공방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평해 주시죠. 글쎄요, 근데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은 지금 대부분 구속되거나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들 사이에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얘기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범죄 수행에 유리하거나 또는 용이하거나 뭐 이런 입장에서 했던 대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일정 부분 사실관계의 팩트나 진실이 분명히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결국은 핵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안의 본질, 녹취록보다는 사안의 본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사실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한기 씨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김문기 씨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죠.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다행히 그분은 별일이 없었고 지금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그렇게 넣자고 누차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김문기 씨도 똑같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걸 쳐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업무상 배임죄로 이게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건 이재명 후보 본인은 부인하지만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최종적인 이 성남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했던 것은 이재명 시장이고 예. 핵심 측근인 유동규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실무진의 의견에 반해서 이걸 쳐냈고 그 결과로 지금 이 3억 5천 넣은 사람들이 8천억 1조대의 수익을 지금 이익을 창출해서 내간 거 아니겠어요, 보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연관된 건 틀림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지금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그만 일개 기초자치단체 장을 할 때 저 정도로 씨를 털어먹었는데
600조의 예산을 움직이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행정 수반이 되면 대한민국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마 투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참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연히 하신 발언에 대해서 예. 네, 국민의힘이 이제 태도를 전환하는 거죠. 예전에 녹취록 처음 나와서 그분 나왔을 때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뭐 이재명 후보다 관련된 거 아니냐. 그때는 뭐 범죄자들 얘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지금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실명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불리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 예. 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얘기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내 손 꼭 잡으면서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 예. 뭐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무슨 이해관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도 사줬고 다 어찌 보면 실제로는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그분 하나 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많이 이제 비난을 하다가 본인들한테 이제 불리한 게 나오니까 범죄자들끼리 얘기다 이렇게 이제 피해가는 거죠. 지금 계속 뭐 3억 5천 얘기하시는데 아마 뭐 아실 거예요. 자본금이 얘기고요. 투자금이 1조가 넘습니다. 예. 자꾸 그거를 3억 5천 투자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기초 상식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다른 사회입니다. 실제로 이게 계속 이제 배임만 얘기하시는데요. 배임은 당연히 공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 판단이 아니냐 부분 무죄를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돈 문제다. 이 시작이 어디냐? 부산저축은행 아니냐? 부산저축은행에도 이제 김만배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브로커한테 가서 커피만 한 잔을 먹고 오면 된다. 실제로 또 가니까 커피를 한 잔 타줬다는 거예요.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나간 돈이 1,100억입니다. 그 브로커한테 커피 한 잔 그냥 타주고 1,100억이 된 걸 수사를 안 했어요.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2015년에. 그런 거 보면 대장동에 대한 얘기는 할수록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뭐 범죄자 얘기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그분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 얘기가 그분이 지금 현직 대법관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범죄자들 얘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와 관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토론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도 좀 토론 장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좀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녹취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게 사실이냐? 이거 만약에 아니면 그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녹취록에 오리역 언급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만배 씨 녹취 내용을 보면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떤 입장이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아마 뭐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나온 예. 건데 아마 그 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재명 게이트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이 대장동을 아마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거든요. 예. 그분은 이재명 후보고 결국은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은 녹취록 앞뒤 맥락을 봤습니다만 이게 대장동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이 얘기 직전에 이제 그 선거법 재판 있었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확정이 되는데 그 다음 얘기라서 혹시 그거 아닌지. 근데 그거는 저도 추측이고 확실치는 않죠.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온 이재명 게이트가 대장동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오리역 얘기도 나오고 오리역하고 대장동은 또 좀 떨어져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저도 이분이 말하는 뭐 이재명 게이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입장 들어보고요.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단장님도 앞서 얘기했지만 기축통화 내용, 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국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치권 이야기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정경련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뭐 물론 토론의 여지는 있지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이야기한 제안이 뭐 그런 생각들을 말씀하신 거고 오히려 정경련 보고서에서 얘기한 거는 그런 기축통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던데 좀 잘못 이해하셨던 건 아닌가요? 후보가? 그거는 아니고요. 후보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재미있는 토론 여지가 있을 거라고. 경제에 대한 지식은 정말 허경영 씨만큼도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기축통화가 무슨 경기도 지역화폐인 줄 아는 건지 오늘이 상품권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 정도의 경제 지식으로 경제를 다루었다가는 참 나라 거덜내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앞서 뭐 녹취 보신 것처럼 혹시 전경련 보도자료를 조금 오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사회자 질문에 그건 아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의도로 발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5년마다 이 IMF와 SDR이 편입될 거냐 안 될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 경제학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SDR에 편입되는 것이 기축통화냐 아니냐 그 논란이 네. 있는데 이제 주된 건 이제 SDR에 편입될 수 있다는 얘기였고 2015년에 이제 위안화가 5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재수한 거였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은 원화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원래는 2020년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논의가 다시 시작된 건데 정경련도 당연히 SDR에 편입되길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하나를 얘기 들으면 이제 수출 5위권. 예. 근데 지금 기축통화 앞에 5국가 빼고는 대한민국 1위입니다. 그다음에 자유로운 어떤 원화 거래를 얘기한 거라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모르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달러만이 기축통화 아니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뭐 엔화라든지 유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파운드라든지 위안화도 기축통화 예.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IMF 그 SDR 통화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지금 민주당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민주당의 해명이 아니고요. 예.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대목이 나라를 분탕질 쳐서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점잖게 표현하면 이제 파퓰리즘으로 그냥 국고를 그냥 마구잡이로 쓸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우려는 사실은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부터 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예. 똑같은 문제 제기를 이낙연 후보, 박영진 후보 등등 많은 후보들이 제기를 했었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한 달에 8만 원씩을 주는 기본소득을 했다. 이러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1년에 50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만약에 전 국민에게 1년에 80만 원씩을 준다 이러면 사실은 350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국가의 재정을 거덜내는 이런 예산 지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이미 민주당 당내 경선 때부터 있어 왔었는데 어제 질문과 이재명 후보의 답변의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있으니 지금 현재보다도 부채 규모를 정부가 훨씬 늘리고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첫째 그러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더러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일 뿐더러 가령 정말 하늘에서 뭐 어떤 상황이 돼서 기축통화국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 부채를 그렇게 늘리면 됩니까?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은 나중에 그 돈 안 갚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는 대체로 임기 5년 동안에 국가 부채를 한 170조 남짓 정도 5년 동안에 늘려왔어요. 근데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에 400조의 국가 부채를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5년 내내 한 것에 한 2.5배 이상을 문재인 정부는 벌써 5년 동안에 국가 부채를 늘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부채를 지금보다 10배, 20배를 늘려갈지 얼마나 늘릴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그 발언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는 무슨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박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저분의 말씀대로 국가의 재정 정책이 집행이 되면 특히 이분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부도나는 것은 그냥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우려가 많이 투영이 돼 있고 특히 그 우려는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부터 대단히 깊이 있었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을 안 할 네.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뭐 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과 뭐 국민 입장이 다릅니까? 그렇게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는 50% 정도인데 예. 사실은 IMF 외국 OECD 평균은 100%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 부채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거의 예. 한 200%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선진국은 국가의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개인 채금으로 밀어놨어요. 아시잖아요. 작년에 지금 4대 시중은행 수익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개인들의 이 가계 부채에 대한 그 이자 수익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 지출한 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거를 제가 보기에 뭐 거덜낸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도 IMF에서도 한 국가 부채 수준 한 85%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아마 윤석열 후보도 60%까지 얘기했던 거는 지금보다 한 10% 정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자영업자도 50조 해야 된다. 완전 보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50조 갖고도 부족합니다. 자영업자만 다 보상해주면 수백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빚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후보만 비판하지 마시고 본인들도 그런 어떤 이 재정 문제는 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손실보상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당신은 포퓰리즘이고 우리는 그냥 정당한 재정 주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저한테도 한 번 더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현근대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는 어제 또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김정진 단장님의 또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7.4%였어요. 예. 지금은 51%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14%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IMF에서 당신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네들한테 경고를 보낸다. 예. 라고 IMF에서 공식 서한을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냥 국가 돈을 쓰고 이게 대규모로 빠르게 쓰는데 지금 익숙해져 있고 이골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 속도와 양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더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부채 산정 방식이 우리나라는 국가가 있고 중간에 공기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공기업이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그냥 국가로 편입이 돼 있어요. 공기업 부채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밖으로 보이기에는 약간은 양호해 보이는 측면도 착시 현상도 있다. 이 점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 발언 중에 수정할게요. 보니까 아마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0%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거의.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지금 200조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왜 개인들이 그거를 다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어제 토론만큼이라도 두 분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또 치열해서 재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무산 이후의 첫 공개 만남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여러 질문으로 윤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 토론 장면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G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네. 저 모습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달라졌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단일화가 결렬되다 보니까 본인이 일단 뭐 생각을 좀 이제 달리 한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한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또 뭐 기업도 만들어서 해봤기 때문에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질문의 핵심이 이거죠. 이제 아마 학계에서나 이게 지금 한 10여 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 공개가 되게 잦습니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도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측의 입장에서 많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범위가 되게 축소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후보도 얘기했지만 국방이나 이런 거 관련된 말고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또 법으로도 강조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빅데이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국가에서 먼저 공공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 그걸 기반으로 민간이 결국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는 당연하죠.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공유할 수 없는 건데 이 얘기는 이제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민간이 이용을 하면서 그 기업을 키워나갈 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얘기했던 그 핀트를 제대로 못 집은 거 아닌가 이런 아마 표정을 보인 것 같고 이 표정이 굉장히 아마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가 굉장히 날카로워졌는데 김경진 단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권 교체를 나 안철수 중심으로 해야겠다. 예. 지금 그 입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와 윤석열이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뜨거운 경쟁자일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뜨거운 마음이 표정 속에서 투영돼서 나타나지 않았나 예.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희 윤석열 후보께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신 거죠.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정부의 이게 그 데이터 뭐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이게 비식별 이 인자들 식별 가능한 인자들을 이게 빼고 나서 이게 일반화 시켜 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제공해라라고 이게 이미 정부의 지침이나 법규로 마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치료 관련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밖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좀 더 제공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겠다. 본인이 집권을 하면 예.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간의 데이터 전문가들을 정부의 대거 다음 윤석열 정부의 대거 중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서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토론 이후에 야권 단일화 문제로 지금 뭐 진실 공방이 있어서 이 문제는 또 국민의 입장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결렬 선언 전에 윤석열 후보와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한 후에 안철수 후보는 나는 굳건하게 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겠다라는 문자를 윤 후보에게 보냈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받은 게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가 사실입니까? 그건 모르죠. 아, 모릅니까? 저- 윤 후보만 아는 사실입니까? 아니 제가 후보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터인데 예. 제가 후보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죠. 예. 그리고 보통은 후보 예. 전화 글쎄 후보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가 제가 볼 예. 때는 1시간당 아마 수백 개씩 쌓일 것 같은데 그걸 볼만한 여유와 시간이 후보에게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실 진실 공방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본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입장이다 보니까 예. 진실 공방 자체가 저희들의 큰 틀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대목은 예. 이제 굳이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면 그냥 직접 전화 통화를 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예. 그건 뭐 문자로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일부 지금 그쪽에 안철수 쪽 메신저하고 뭐 여러 가지 공동정부 구상에 관한 어떤 예. 이제 서면 협약 초안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분이 안철수 후보로부터 공식적인 위임을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신데 예. 사실은 뭐 선대위의 핵심의 관계자에 있는 분이 공식 위임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도 또 이상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예. 3월 8일까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위해서 예.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소소한 진실 공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단일화는 불신을 계속 살려가겠다. 하지만 민주당 어제 이재명 네. 후보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국민의힘보다는 더 가능성이 열려 있죠. 아, 더 왜냐면 지금 가능성이 말씀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 지금 이런 공방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예. 아니 뭐 그냥 개인이 보낸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전화 통화도 했다 그러면 뭐 하루에도 전화가 몇 번씩 오겠죠. 문자도 오겠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정식으로 위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들도 사실은 뭐 여지를 남겨놨다면 별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잘 아시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안철수 후보를 조롱해 왔는지. 예. 근데 민주당과의 어제 뭐 토론도 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어쨌든 약간 뭐 제3의 길, 양당제 문제라든지 비례대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통합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의 지금 답변도 나쁘지 않다. 저는 오히려 결렬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가능성은 민주당 쪽과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후보라고 나왔거든요. 예.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시켜왔다. 정권치고는 최악의 정권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정말 극단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개 단어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강렬한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안철수 후보께서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4년 내내 해왔던 말씀의 의미는
또 말씀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또 인물이 이슈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두 분께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친 이낙연계, 그러니까 이낙연 경선 캠프에서 공보실장 하셨고 또 이낙연 총리 당시에 비서실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와서 윤석열 지지 선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분도 저도 경선할 때 저랑 이제 어쨌든 저하고도 이제 논쟁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선 끝나고 한번 봅시다 얘기했더니 뭐 이분이 일산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다음에 봅시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좀 둔 겁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직접 만나서 풀지 못했는데 예. 뭐 당원은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고요. 본인이 뭐 그동안 선택을 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고 나가셔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서른 의원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교도소에 가 있어야 마땅한 분이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운현 씨 같은 경우도 아마 서른 의원하고 기본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 판단이 똑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맥락 속에서 보면 덜 익은 과일은 익혀 먹을 수 있지만 썩은 과일은 이거 버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예.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 또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괴물의 민주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었던 분이 저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추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뭐 대표께서는 말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본인 의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건 본인 선택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공직선거운동 2주 차고 첫 법정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 번의 2차 토론이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